네, 안녕하세요. 법률연구소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기업을 경영하시거나 아니면 법률 자문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셔야 될 중요한 변화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1월 29일이죠. 벌써 몇 달 지났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변호사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핵심은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 유지권, 영어로 줄여서 보통 이제 ACP라고 하는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 도입되었다라고 라는 소식입니다. 사실 이제 뭐 ACP라는 단어는 어떻게 보면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게 뭐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율촌에 두 분의 변호사님 모시고 ACP가 정확히 무엇이고 왜 지금까지 이게 없었는지, 그리고 기업과 의뢰인 그리고 로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제로 무엇이 달라졌고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무법인 율촌의 김용상 그리고 이시원 변호사님 두 분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뭐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자기소개 1분씩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율촌 송무그룹 형사팀에서 일하고 있는 이시원 변호사입니다. 검사로 일하다가 2018년부터 율촌에 합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김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율촌 해외소송팀 김용상 미국 변호사입니다. 저는 워싱턴 DC에서 10년 이상 그리고 두 곳의 미국 로펌에서 15년간 근무한 후에 2020년부터 율촌에서 해외소송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법무법인 율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이 ACP와 관련된 여러 사항들을 잘 아시는 분 제가 두 분을 이제 모셔왔는데, 일단은 이 ACP라고 그러면 뭔가 비밀 유지권 뭐 정도라고 이제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ACP는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의 이니셜입니다. 네. 번역하자면 변호사 의뢰인 특권 정도가 될 수 있을 텐데, 영어에서 보시다시피 영미법에서 유래한 제도입니다. 결국은 변호사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나눈 의사소통, 네. 변호사가 수임한 사건과 관련해서 작성한 문서들에 대해서 그 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이게 사실 변호사법을 이제 보면 예전서부터 이제 비밀 유지 의무가 이제 있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예전서부터 있었던 것들을 뭔가 좀 강화시킨 건지 아니면 이 뭐 다른 건지 이 비밀 유지권하고 ACP하고의 관계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부터 있었던 비밀 유지 의무는 예.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수령한 여러 정보들에 대해서 비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의 차원에서 규율되던 것입니다. 변호사에게 부여되는 의무군요. 네, 어떻게 보면 직업윤리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것이었다면, 이번에 변호사법 개정으로 도입된 변호사 의뢰인 간의 비밀 유지권은 권한의 차원에서 보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뢰인이 마음 놓고 변호인들과 본인의 법률적인 문제를 상담하고 또 의견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의 비밀 보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의뢰인과 또 변호인에게 권한의 특권의 측면에서 주어진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요즘에 이제 뉴스에서 제일 자주 등장하는 이제 압수수색이라는 단어하고 이제 밀접한 연관이 있어 보이는데, 사실 이제 저도 예전에 보다 보면은 이제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에 보면은 변호사가 업무상 보관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뭐 압수를 거부할 수 있다, 뭐 이런 조항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제 이거를 더 확장한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물건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이제 거부할 수 있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예,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CP, 변호사 의뢰인 특권은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과 변호인 사이에 의사소통이 보호의 대상이 됩니다. 특정한 물건이 아니라 하더라도 의사가 이제 쌍방향에서 서로 교환되는 의사의 내용이 보호의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나눴던 뭐 이제 회의록, 그다음에 뭐 메일,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요즘에는 또 뭐 스마트폰 통화하다 보면 자동으로 녹음되는 경우도 맞습니다.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보호 대상이 된다. 네, SNS를 이용해서 서로 주고받은 카톡이나 이런 걸로 카톡으로 그런 것이 다 포함되는 개념이고, 다만 보호의 대상은 의사소통
자체이지 네. 의사소통의 기반이 되는 사실관계를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존재하였던 그 의뢰인이 기존에 작성했던 문서라든지 다른 그런 실체적인 증거들을 단순히 변호사에게 맡겨놨다라는 사정만 가지고는 그것이 그 보호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서로 그거에 대해서 나눴던 어떤 커뮤니케이션과 관련된 내용들, 그렇습니다. 서로 의견들 이런 것들이 보호 대상이다. 그런데 사실 이제 뭐 이거 화면 보시는 분도 그렇게 느끼겠지만 아니 원래 이거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사실 이제 미국에서는 뭐 너무나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우리는 2026년에 돼서야 이제 도입하게 된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네. 사실 뭐 영국이나 미국에서는 16, 17세기부터 존재하고 있던 제도고요. 또 그 미국에서는 특히 1981년도에 업잔 대 United States of America 해가지고 미국 연방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 확장되고 더욱 강화된 권리였는데요.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도입하려는 여러 시도가 있었어요. 제가 워싱턴 DC에서 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할 때 대한민국 법원에서 여러 차례 시찰단이 나와서 미국 제도도 관찰을 했고요. 또 제가 서울에 귀국해서도 또 대한변협이나 서울변호회에서 여러 가지 그 공청회나 토론회 같은 것을 했고 또 저 스스로도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준비 끝에 이번에 이제 도입하게 된 것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늦었다라는 뭐 지적도 이제 많고 그런데 어쨌든 뭐 그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제 법조계에서 법원도 나서가지고 이거 도입 필요성에 대해서 이렇게 출장도 다녀오시고 여러 회의도 하고 했을까라는 좀 궁금증이 있어요. 보면은 사실 이제 어떤 계기가 있었을까요? 이미 이러한 그 제도적 보장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예전부터 우리 법조에도 있었고요. 또 명문 규정으로 도입은 안 됐지만 당연히 인정돼야 한다. 우리 헌법적 가치의 측면에서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만 뭐 규제기관이나 수사기관은 당연히 그 제도적으로 보장되지 않는 명문 규정화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런 그 보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었고 법원도 다소간 소극적인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런 다툼과 어떤 의견 차이가 지속되다가 그 일은 좀 의외의 곳에서 풀렸습니다. 어떤 곳이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저희 법률연구소에서 얼마 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이제 약칭으로 저희가 상생협력법이라고 부르는 이제 입법이 이루어졌는데 그 상생협력법에 그 한국형 디스커버리라고 해서 그 소송의 대상이 된 기업, 상대방 기업의 그 내부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그 상당한 넓은 권한을 주고 그 공개를 하게 되는 그런 제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한번 다뤄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제도가 도입될 때 이제 대부분 이제 대기업들이실 텐데 이 변호사 그 의뢰인 특권도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런 한국형 디스커버리가 들어오게 되면 너무 많은 방어권이 없어진다. 결국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소송의 결과에도 뭐 부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었습니다. 그렇게 논쟁이 평행선을 그리다가 그렇다면 그래서 그 한국형 디스커버리를 도입하지 못하겠다면 그럼 인정한다. ACP를 인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논의가 진행돼서 그러니까 정부가 이제 주도적으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말씀 듣다 보니까 처음에 들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변호사분들의 로펌의 어떤 권리를 좀 더 이제 보장해준다라는 의미였는데 계속 설명 듣다 보니까 이 헌법에 나와 있는 변호사의 이제 조력을 받을 권리를 더욱더 확장해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이제 적극적인 이제 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법률로 만들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헌법상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나와 있는 기본권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최근 대법원에서도 그 이제 유사한 사례에 있어서 검사가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의사소통 내용을 압수한 것이 적법한지에 대해서 최근에 하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 결정에서도 이 헌법에 규정된 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화라는 측면에서 압수수색이 제한되어야 한다는 그런 설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어떻든 이제 뭔가 이제 좀 믿고 좀 더 편하게 이제 로펌과 그다음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 정도로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뭐 시청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달라지는 게 뭐야? 라는 사항들이 아마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최근 들어서는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또 이 검찰이라든지 경찰 같은 사법기관 이외에도 뭐 공정위라든지 또 특사경 뭐 여러 가지 이제 되게 다양한 기관에서 뭐 기업이라든지 개인의 어떤 여러 가지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그 ACP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하고 이후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최근에 그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서 집행이 되면 그 핵심 타겟이 되는 부분이 기업의 경우에는 법무실이었습니다. 법무실. 네. 결국은 어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안 될지에 대해서 사전 검토를 하였거나 네. 아니면 변호사한테 의견을 받았거나 했을 그렇죠. 것이다. 예. 만약에 변호사들은 사실 보수적으로 의견을 주기 마련이니까 네. 지금 회사에서 기업에서 계획하시는 이런 행동들이 이런 측면에서는 배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라는 어떤 의견을 준 문건이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네.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잭팟이 터지는 너희들 다 문제 있는 거 알고도 했잖아. 그렇습니다. 보면.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추궁의 이제 단서로도 삼을 수 있고 네. 법정에서 또 위법한 것을 알면서도 나아갔다라고 입증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아니 근데 이거 사실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을지도 몰라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하면 되나요? 네, 네. 안 되나요?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그거를 증거 자료로 해서 가면 네. 좀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최근에 저도 그런 경험들이 이제 제가 변론을 수행하면서 있었는데 네. 그런 문제점들이 이제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고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상생형업법이 계기가 됐긴 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반성적 고려가 이런 입법에 계기가 되었다고도 생각됩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는 압수수색이 들어오더라도 압수수색 영장을 제시받고 집행을 하더라도 이것은 그 변호사법 26조의 가 적용되는 네. 그 비밀유지권의 대상이다라는 이유로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고 말씀 주셨던 것처럼 공정위, 국세청, 금감원 등의 행정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서 공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방어권이 좀 강화됐다라는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시행이 이제 법률 통과가 이제 1월 29일 됐는데 시행 시기는 언제부터인가요? 보면 1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1년의 유예 그래서 기간을 27년 네네. 2월 20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근데 다만 시행 전인 지금 이루어진 의사소통도 보호 대상이 된다라고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 시행은 2027년이지만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 상태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만약 그 박사님과 나눈 의견에 대해서 27년 2월 20일 이후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때 그 의사소통이 있었던 것은 법 시행 전이지만 그 2027년 2월 20일 이후에는 압수할 수 없다. 없다. 이제 다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법원의 결정이 이제 하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 대법원이 최근에 이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그 의사소통을 내용으로 하는 녹음 파일이든 서면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압수수색할 수가 없고 중대한 공익상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압수할 수 있다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것은 법 시행 전에 대법원이 판례로서 사실상 법 시행을 앞당긴 것이 아닌가 저희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로펌과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로펌과 이제 또는 변호인들과 이제 조력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를 상의를 많이 하실 텐데 이제는 좀 마음 편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을 떨칠 수 있다 정도로 일단은 이해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ACP가 시행이 되면 기업 관계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또 무조건 다 보호가 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한 2번 정도 우리 또 이 변호사님께서 해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이 ACP를 제일 잘 활용하고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거를 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제 개정된 변호사법 제26조의 2는 두 가지로 보호 대상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하나는 변호인과 의뢰인 또는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 사이에 의사소통을 보호하는 것. 의사소통. 그리고 두 번째는 수임한 사건의 수사, 조사, 소송과 관련해서 변호사가 작성한 서류 등 저희 이걸 변호사 업무 성과물이라고 하는데요. 성과물. 업무 성과물과 의사소통 이 두 가지입니다. 의사소통은
비밀성이 유지돼야 합니다. 만약에 이 공개를 요구받는 그 시점까지 의뢰인과 변호인 사이의 비밀로서 네. 유지가 되어야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업무 성과물은 수임한 사건. 수임한 사건. 수임한 사건이어야 되고 그 수임한 사건의 소송, 조사, 수사에 관련하여서 작성된 문건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수임 이전에 대화를 나눈 것들까지는 보호 대상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정식으로 이제 수임한 이후에 작성됐던 여러 가지 문건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보호 대상이고. 다만 이제 수임 이후에 작성된 문건 중에서 네. 소송이나 조사나 이제 수사에 대비하기 위한 문건이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일반적인 뭐 맞습니다. 일반적인 예. 자문. 예. 저희 어떻게 보면 속무하는 저희 속무 변호사보다는 자문하시는 변호사님들한테는 그게 있을 텐데 그것은 일항으로 보호가 되는 겁니다. 변호인과 의뢰인 간의 법률 사무에 관한 네네. 조력을 받기 위한 의사소통이니까요. 예. 근데 이제 이걸 보다 보면은, 그럼 기존에 이제 쭉 진행이 되던 이제 사항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이제 네. 소송이 길어져가지고 지금 이제 한 2년째. 그러면 이제 기존 것들은 보호가 안 되는 거고, 지금서부터 이제 보호가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건지, 이런 관계들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사례를 네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여러 차례 세미나를 하면서 고객분들께 주의를 드리는 것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을 해서 이게 나중에 정부의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어떤 조사라든지 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법무팀이 미리미리 개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내 변호사라 할지라도 또 이제 미국에서는 보호의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 변호사 의뢰인 특권에. 네네. 그런데 변호사의 개입이 전혀 없이 실무 현업 부서에서 네. 내부 조사를 할 경우에는 보호를 받을 길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보통 회사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제 감사팀이나 뭐 맞습니다. 이런 쪽에서 그냥 나가서 자체적으로 이제 조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보호받을 수가 없고.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변무팀이나 외부 네. 변호사의 조력을 반드시 받고 네. 그 변호사의 지휘 감독하에 그런 조사를 수행하고 조사 보고서를 만드는 것이 네. 그 변호사 의뢰인 특권, 그다음에 변호사 업무 성과물 특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부에 있는 로펌이라든지 변호인들의 어떤 정식 수임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이제 법무팀에 있는 변호사들의 어떤 지위라든지 조력 이런 것 같은 것도 다 보호 대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1981년도 업주한 그 미국 대법원 연방 대법원 판결에서는 네. 사내 변호사도 이제 특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고 네. 또 거기서 다룬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책임자급, 임원급이 아닌 일반 직원의 경우에도 네. 과연 기업을 대리해서 그런 기업의 대표자로서 변호사 의뢰인 특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네. 대상이 될 수 있다라고 연방 대법원에서 판결을 했고요. 미국에서는 예, 맞습니다. 그때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판시한 주요 이유는 중요한 것은 직급이 아니라 실제로 해당 사건에 관여하고 있느냐라는 실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겉모습이 아니고 실체가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분들이 변호사와 소통할 때 그것이 특권의 대상이 되고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판시하였습니다. 미국은 사내 변호사에 대해서도 그 LCP가 적용된다는 것이 뭐 당연히 인정되고 네. 있는 것인데 우리 그 개정된 변호사법 하에서 이 사내 변호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네.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하는 상황으로 아직까지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약간 모호한 면이 네, 있다. 네. 그 사내 변호사, 그러니까 지금 변호사법에 이게 규정돼 있다 보니까 예. 등록되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에 대한 만 적용되는 규정이다라고 해석될 여지가 좀 있고요. 네네. 대부분 기업에서 뭐 이렇게 등록해서 겸직 허가를 받아서 하시는 분도 많은데 그러지 않고 개업 신고 없이 그냥. 좀 취업해 계시는 변호사님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네, 그런 부분을 고려할 때 또 좀 아마 논쟁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ACP가 시행이 됐습니다만 어떤 기업에 계신 이제 사내 변호사와 관련돼서는 뭔가 아직 회색지대가 좀 남아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군요. 네, 그 유럽에서도 좀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유럽 사법재판소에서는 그 사내 변호사에게는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유럽에서는 합니다. 또 그렇게 명확하게 네, 또 그거 그 유럽 법원, 유럽 사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 독립적으로 활동하는 변호사에게 인정되는 특권이지 사회사에 네네. 소속되어서 그 회사를 위하여 일하는 변호사에게 인정될 수 없다는 취지로 수는 없다.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네. 추가하자면 미국에서도 사내 변호사라고 했을 때 사내 변호사가 현업에 준 법률 의견 보호가 됐는데 네. 사내 변호사는 두 가지 모자를 쓰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두 가지 사내 모자? 변호사의 모자를 쓰고 있을 수 있고 예. 직원의 모자를 쓰고 있을 수 있고 네네. 그 직원의 모자를 쓰고 직원으로서 업무를 하면서 나눈 의사소통은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사내 변호사로서 변호사의 모자를 쓰고 현업에 법률 의견을 준 것은 보호받는다. 그것이 미국 현재의 입장입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무조건 보호 대상은 아니고 맞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개정된 그 변호사법을 보다 보면은 이제 의뢰인이 승낙을 했을 경우에는 뭐 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처럼 또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죠. 사실 대한민국의 많은 관행들이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압박이라든지 또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이 의뢰인의 승낙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 뭐 어떻게 하면 승낙이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를. 지금 예외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 것 중에 보면은 그 의뢰인의 승낙이 네. 있고 그 외에도 뭐 이 법률상 그 규정이 특별한 규정이 있는 특별한 경우 경우에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돼 있습니다. 그런 취지를 본다면 이 승낙은 저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명시적이어야 특히 한다. 법률이 헌법적 가치의 차원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보호하고자 도입한 제도인 만큼 네. 모호한 승낙이나 묵시적 승낙 이거로는 충분하지 않고 네. 본인은 어떻게 보면 헌법적 권리를 포기하는 뭐 좀 말씀이 뭐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헌법적 권리와 관련되어 있는 제도적 보장을 포기하는 것이라면 네. 그것은 명시적 승낙이 있어야 한다. 명시적 승낙해야 생각합니다. 된다. 네. 그냥 암묵적으로 대충 동의한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안 되고 네. 명확하게 네. 뭐 서면이든 어떻든 공개적인 네. 발언이든 있어야 된다. 또 승낙과 관련해서는 이제 지금 의뢰인 등으로만 네. 우리 변호사법에는 의뢰인 등으로만 돼 있는데 특히 이제 업무 성과물, 변호사 작성한 문건에 대해서는 다소 좀 미국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 그러니까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소통에 대해서는 네. 그 변호사가 아니고 의뢰인이 그 특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의뢰인만 특권을 웨이브할 수가 있는데 네네. 거기서 또 이제 살짝 짚고 갈 거는 이제 의뢰인이 자기가 이 비밀을 지키려는 의무를 충실히 해야 돼요. 자기가 본인이? 이것이 비밀이다라는 입장을 취하고 그래서 네네. 제3자한테 쉽게 공개하지 않고 아주 뭐 그 공개적인 장소에서 얘기하거나 이런 일들을 피해야지만 보호가 되고요. 네네. 그 이제 변호사 업무 성과물에 대해서는 어토니 월크 프로덕트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실제적으로는 이제 변호사의 업무이기 때문에 변호사의 지적 재산권이 있고 변호사가 자기의 소송 전략 등을 이제 정리해 놓은 문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변호사에게 1차적으로 속한 특권인데 그렇죠. 또 이제 의뢰인도 권리를 갖게 되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일을 맡겼으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변호사와 의뢰인 양자가 모두 갖고 있는 특권이라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문에는 의뢰인 등의 승낙으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의뢰인 등이 이제 법에서 의뢰인이나 의뢰인이 되고자 하는 자만을 포함하는 거여서 예. 이 의뢰인이 승낙했는데 업무 성과물의 공개를 변호사가 거부한다고 했을 때 아마 그 부분은 이제 승낙으로 있는 것으로 간주될 여지가 적지 않습니다. 이 두 분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ACP라는 제도가 오랜 노력 끝에 이제 만들어졌고 뭔가 이제 한 단계 우리가 더 이 보호를 더 강하게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은 있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현장에서의 어떤 관행들이 또 거기 맞춰서 적절하게 변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맞습니다. 지금까지 없던 제도가 들어오는 만큼 지금 기업에서나 아니면 법무법인, 변호인들도 업무 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 충분한 ACP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큽니다. 그러면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이제 ACP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기존 자료를 다시 검토한다든지 뭐 분류한다든지 여러 작업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그리고 현장에서 봤을 때 어떤 변화가 좀 필요할까요? 네, 일단 그 요약하자면 문서 관리 체계의 그 재정립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것이 변호사 의뢰인 특권의 보호를 받는 문서인지 아닌지 여부는 그 실질로 결정이 될 것입니다. 의사소통의 당사자 그리고 그 서류의 작성자 그리고 내용으로 결정될 것이지만 그런 부분을 확인하겠다고 수사기관이나 집행기관이 그 내용을 미리 봐버리면 사실 보호의 의미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죠. 이미 노출되니까요. 따라서 이것이 명백하게 이것은 그 ACP 적용 대상이라는 것을 그 서류 자체, 의사소통 내의 수단이 된 이메일 등의 자체에 확실하게 표현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 딱 제목만 봐도 맞습니다. 아, 이건 보호 대상이 있구나라고. 네. 기존에도 뭐 일부 그 이메일이나 문구통에 보면 변호인이 제공하는 문서에는 privileged and confidential 이런 표현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네. 거기에 좀 더 강조해서 이제 우리 법으로 나온 제도이니만큼 이 보호받는 그 변호사법에 의해서 그 비밀 유지권의 대상으로서 보호받는 문서라는 것을 강력하게 표시해 두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내부에서의 그 의사소통, 그러니까 기업 내부의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문제인데요. 네. 그 비밀성의 유지가 어느 범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가가 문제되는 게 기업 내부 의사소통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당장 생각나는 게 이제 변호사분한테 의견을 받았단 말이죠. 네. 이거를 본인이 이제 요약 정리를 해가지고 전체 회의에 이제 공개를 해가지고 자 이렇게 의견이 나왔습니다라고 한 회의 자료까지도 이제 보호 대상이 되느냐? 네. 저희가 지금 계속 미국 제도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사실 이게 영미법에서 유래되어서 미국에서 굉장히 발전한 제도이고 특히 우리 입법 과정에서도 그 법무부는 그 국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미국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미국식 있습니다. 제도를 도입하는 따라서 것이다. 이제 미국에서의 이 앞선 전례들을 저희가 살펴보면 그 어떻게 해석될 것인지를 저희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김 변호사님께 의견을 미국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미국식 사례를 많이 참고로 해야 될 필요가 특히 이제 제도 도입부터 시행 초창기에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법원에서도 이제 많이 고려를 할 것이라고 보고요.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미국의 변호사 사무실 그리고 자택을 압수수색, FBI가 압수수색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변호사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라는 제보를 받고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서 변호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변호사는 당연히 내가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 수행한 수많은 업무 저작물 그리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의 그런 소통 많은 자료들이 압수수색됐다. 이거는 지금 이 불법적인 압수수색이기 때문에 그 모든 자료가 다 이제 불법 압수수색물이다라고 하니까 미국 이제 법무부와 법원에서 대응했던 것이 미국 법무부에서는 그 변호사에 대해서 조사를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을 배제하고 완전히 독립적인 검사들이 그 문서들을 검토를 해서 아 이거는 변호사 의뢰인 특권. 그리고 변호사 업무 성과물로 보호를 받는 문서들이다라는 걸 빼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지 않은 문서들만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들이 보도록 해서 클린 팀을 구성을 해서 그 원래 압수수색의 대상이 되는 문서들이 다른 불법 수집의 그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문서들로 인해서 같이 오염되는 일이 없도록 방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또 법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안 사건을 다루고 있는 판사께서 불법적으로 거나 불법적으로 제출되었을 그러니까 특권으로 보호받았을 문서를 원래 보면 안 되는데 보는 경우에는 이제 나중에 항소라든지 이런 데서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럴 때 본안 사건을 다루고 있는 판사가 아닌 다른 판사님, 스페셜 마스터라고 별도로 지정을 해서 보도록 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이 제도가 굉장히 발전돼 있지만 계속 공방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관행적으로 법 집행기관에서는 그 어토니 클라이언트 프리빌리지의 범주를 최소화해서 적용하려고 할 거고 우리는 좀 넓게 광의로 해석하고 싶을 텐데 이런 거는 치열한 공방 그리고 이제 그 법원에서의 다툼을 통해서 자리가 잡아질 거고 이제 확립되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또 질문 주신 그 이제 회사 내에서 저희가 회사에게 준 법률 의견이 회사 내에서 좀 2차 가공이라고 할까요? 가공돼서 이제 정리돼가지고 정리돼서 그 회람되는 경우의 문제는 이제 미국에서는 그 비밀성이 유지되는 한계를 그 알 필요가 있는 사람에게 공유된 것까지는 인정한다. need to know. 라는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죠. 알아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만약 기업에서 그 법률 의견을 받은 것을 현업에 그냥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냥 공유하는 제한 없이 공유가 되었다면 이제는 이것을 비밀로 생각하고 비밀로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의견이라면 이 부분은 정말 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들에 한정해서 공유할 필요성이 있다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메일 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해야겠군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어 이게 아니고 정확하게 이 일과 관련된 사람들만 볼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하겠죠. 이 법률 의견을 통해서 그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를 높이기 위해서 뭐 최대한 많이 그 공유하자라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겠고 이것은 법률적으로 우리가 조력받은 부분은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겠다 할 때는
최소한 범위에서 직접 업무 관련성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공유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말씀 듣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기업이 현재 이제 법률 조언을 받고 있다, 노력을 받고 있다 그러면 변호사분들과 함께 이제 여러 문서, 사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리하고 한번 ACP 보호 대상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판별하는 그러한 또 절차를 한번 거쳐야겠군요. 보면은 지금 네. 단계에서.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보존을 하시던 방식이 ACP 적용 대상이 되는 문서와 아닌 문서가 혼재돼 있다면 네. 과연 그것을 이제 분류해서 그 집행기관이나 수사기관이 명확하게 알 수 있는 방식으로 보존을 네. 하는 그런 체계를 수립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시고 또 내부에서 법률적인 이제 그 의견을 구하는 어떤 절차도 가급적 그 사내 변호사에게도 과연 적용이 될지 여부는 논쟁적이지만 네. 사내 변호사에게 의뢰할 때도 그 의뢰하고 회신을 받는 내용이 그 변호사법상의 이 제도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외양을 가급적 갖추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변호사님 모시고 이제 ACP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당연히 받아야 될 보호를 더욱더 잘 받는 좋은 제도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이 제도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또 준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로 검토해야 될 것이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께서도 그런 생각 드셨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드시면 바로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의드리고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보다 마음 놓고 저희와 긴밀하게 협력하실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라는 점은 분명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나와주신 두 분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